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4월 특집으로 꽃밭에 나와서 진행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즐긴다고 해서 걱정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즐기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온 계절 봄, 적당히 즐기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돈 파는 가게 오늘 스토리 뉴스도 꽃밭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시장의 동상이몽입니다. 요즘 원화 약세죠.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를까요? 두 번째, 최근 끝난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지만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는 무기 장사,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 장사만 했네요.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의 동상이몽.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동상이몽입니다. 요즘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백화점이라고 해도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뜨겁습니다. 자, 이것이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네 번째는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두고 올해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겠다 또는 여전히 하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동상이몽으로는 요즘 뭐 이런 말들 많죠. 또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화폐 단위 변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것을 이제 화폐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화폐 단위 변경을 두고 동상이몽이 뜨겁습니다. 발음도 어렵는데 리디노미네이션. 자, 이것은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화폐 개혁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 화폐 개혁과 화폐 단위 변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의 또 속사정은 또 무엇인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 뉴스 5가지 주제로 주제를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우러서 오늘 꽃밭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투자시장의 동상이몽입니다. 원화는 내리는데 주식은 왜 오를까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이 환율 최근 그래프입니다. 보면 3월 21일 날 환율이 최저치 1129원 1달러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3월 21일을 저점으로 해서 확 오릅니다. 그죠? 예, 확 오른 다음에 계속 평균 오름세가 계속 진행을 되면서 4월 8일 날, 지난 4월 8일 날 마침내 1145원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원화는 내리는데 주식은 왜 오를까? 대체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떨어지면 주식시장, 즉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이 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를까요?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33 오늘 현재 기준이에요. 연초에는 2010포인트였으니까 뭐 지수가 10% 이상 상승을 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기준으로 종가 767을 기록했으니까 연초 1월 2일은 669.37이었는데 뭐 100 가까이, 100포인트 가까이 크게 많이 올랐죠. 뿐만 아니라 이 4월 1일, 이달 4월 1일 이후 단 하루만 제외하고요. 그것도 뭐 아주 소액이었는데 단 하루만 제외하고 외국인이 순매수 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뭔가 조금 박자가 맞지 않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이 올랐다 원 하나 내리는데, 그런데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들이 또 매수를 계속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이달에 계속 하루만 빼고, 그것도 소액 순매도 하루만 빼고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가격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내일 오르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싸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내일 이후, 즉 미래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주식 가격에 가장 먼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현재 실적도 반영은 됩니다만 미래의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주식 가격이 결정이 된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최근 2분기 연속 또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 올랐죠. 또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집중하다시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식 가격이라는 건데, 이 통화 화폐, 이 환율은요, 미래의 기대감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수요가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화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어떤 원화를 많이 팔고 또 달러를 많이 산다, 이런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죠. 즉 현재 수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미래 기대감,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계속 상당 기간 동안 더 안 좋아지겠다 하면 원화는 약세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기대감도 원화 환율에 영향을 주지만 당장에는 현재 수요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이 주식 가격과 비교하면 상반되는 영향 요인이라고 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최근에 원화 약세를 수반했던 현재 수요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이 펀드가 10개 신흥국 채권을 최근에 매각했습니다. 언제냐면 4월 8일 날. 자, 4월 8일 날 채권을 매각했다는 것하고 이 그림에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4월 8일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런데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10개 신흥국 채권을 매각할 때 그중에서 한국 무려 7조 5천억 원어치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팔았으니까 그때 바로 4월 8일 기준으로 이 현재 수요에서 한국의 채권을, 그러니까 원화를 제일 많이 팔았으니까 바로 4월 8일 날 반대로 원화 약세가 바로 치솟아 오른 셈이죠. 두 번째는 외국인 배당금, 자국 송금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 자금들 많죠. 우리 주식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1, 3월 달에 기업들이 결산을 했죠. 결산을 하고 당연히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즉 외국 자본이 많은 기업일수록 배당률은 또 높습니다. 외국인들은 배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1, 3월 결산을 하고 배당금 규모가 약 8조 2천억 정도를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받는 즉시 바로 본국으로 보내죠.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죠? 보통 이 배당금은 한 3, 4월 달에 집중해서 이제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해서 한국 채권을 제일 많이 판 것 플러스 또 외국인이 배당금을 받아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꿨으니까 그 때문에 송금 역량, 이것들이 이제 컸다. 이거 두 개만 합해도 무려 15조, 그죠? 15조 원 이상이 되죠. 세 번째는 아마 이것은 환율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또한 현재 수요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바로 수출 기업 실적 부진입니다.
수출 기업 실적 부진,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단일 품종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 이제 수출이 부진하니까 그만큼 달러를 가져오지 못하죠. 수출이 부진하니까 뭐 그런 등등도 이제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 보면 주식은 환율은 떨어졌는데 주식은 계속 환율은 오르는 데죠. 반대로 달러는 오르는데 주식이 오르는 이유 바로 이 한국이 원화에 대한 미래 기대감보다는 최근 수요, 원화를 파는 수요가 가장 집중되었다. 덕분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월 21일 저점을 찍고 4월 8일까지 지속 많이 급등을 한 거죠. 이 기간 동안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달러가 크게 강세의 영향을 줬다. 그렇다면 이 달러는 언제 정도 조금 꺾일까 한풀. 아무래도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통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달러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더 많이 꺾일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 바로 이 수출 기업 실적이 회복될 때 이것은 또한 이제 중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쓰면서 계속 회복 국면에 있는데 중국이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도 그만큼 실적이 회복될 수 있겠죠. 뭐 등등 하고 맞물린다면 짧게는 뭐 4월 중순 이후 그 다음에 조금 길게는 중국의 부양이 계속 중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계속 좋아지는 시점,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또 잘 마무리되느냐 이런 등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5월 이후부터 조금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달러 급등 현상이 조금 잦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의 동상이몽입니다. 트럼프는 무기장사, 문재인은 통일장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연설문을 보면요, 상당 부분 무기 구매에 대해서 한국의 무기 구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 또 앞으로도 많은 무기를 좀 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의 표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연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좋은 무기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미 협력,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죠. 자,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무기를 많이 구매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지난 10년 동안 세계 세 번째 가는 무기 구입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큰 손 고객에 대한 감사 초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또 이런 느낌도 좀 가져보았을 정도인데요. 지난 10년간 한국은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1위는 사우디였다고 하고요. 2위는 호주. 호주가 무기 구매를 많이 했네요. 그죠? 좀 의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바로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무기를 한국이 많이 구매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향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많이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대 정도. 지금 뭐 40대를 계약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도 앞으로 한 20대 정도 더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4조 정도. 또 지상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저라고 하는 무기도 있고 해상 작전 헬기 뭐 MH-60R 시오크라고 하는 이런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대공 미사일 SM-3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발당 무려 250억 원을 한다고 해요. 한 발당 250원. 250억 원이 아니라 이 SM-3는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만약 미사일이나 이렇게 날아올 때 이 삼중 요격 체제가 SM-3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 우리 알죠? 패트리어트는 저고도용 요격용이고, 또 이제 뭐 중국과 큰 갈등을 빚었던 이 사드는 중고도, 그래서 한 40km에서 한 150km 정도의 높이의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면, 이 SM-3는 고고도, 즉 사드가 커버하지 못하는 150에서 500km 그 정도의 거리를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SM-3라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대치해 있는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많이 사야 되는데, 또 한미 간에 연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기 구매 입장에서는 3등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조금 이제 통일 대북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국과 엇박자가 있다, 이런 논란들도 또 보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무기를 세계 3등, 지난 10년간 일본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히 장사꾼에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우리가 이제 늘 지금 계속 우리는 뭐 평화를 원하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데, 한반도 평화가 정말 현실화될 때 미국의 무기 수출이 감소됩니다. 즉,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면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의 위치에서 그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가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언젠가는 미국이 완전 망하게 할 수 없다면 또 그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없는 중국, 중국 없는 미국은 서로 긴장 관계 있지만 양쪽이 없다,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은 그 한쪽에도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이 패권 전쟁이 계속되면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할 수 있고, 타협할 때는 아마 이 동북아 패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미국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금 한국은 전략적 자산입니다. 지금 이 분단이 계속 지속되는 한. 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그 결말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 역시도 어느 한쪽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동맹, 이 전략적 이 동맹을 순수한 과거의 헬명이 아니라 상호 간의 전략적 동맹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에 이 한미 정상 간의 동상이몽을 보면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동상이몽은 비트코인의 동상이몽입니다. 세계는 지금 뭐 가상화폐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원리가의 음모,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미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상화폐는 어쨌든 이 달러가 계속 뭐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으니까, 비록 달러는 미국의 기축통화,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상당한 장점을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찍어내면 뭐 문제가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상화폐를 미국에서는 자산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상화폐가
뭐 이제 지난해 폭락했고 그때 오히려 이 헐값에 가상화폐 기업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다. 이것들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에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난해 미국의 벤처 캐피탈의 이래 투자 자금들을 보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오히려 2018년 하반기에 아마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특히 또 이제 실물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실물을 주고받는 거래소가 이 IC의 벡터라는 것이 아직 뭐 오픈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오픈되는 것이 가시화되어 있는데 이 IC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 증권거래소 등등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주식거래소 계열 그룹이란 말이죠.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이런 IC에서 벡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다. 거의 지금 이제 가시화되어 있는데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그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었고 이런 벡터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등이 공동 참여한다. 그럼 이들이 왜 참여할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들 기업들이 거대 자금이 유입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도 많아지겠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가 가상화폐로 뭐 결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급등으로 나중에 뭐 그렇게 또 연결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이 디지털 자산, 이 가상화폐 관련 투자 이꼴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동상이몽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 백화점이라는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세계는 지금 말 그대로 가상화폐 백화점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페이스북이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거의 뭐 이 가상화폐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로 인해서 19조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 할 정도로 상당히 페이스북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의 가상화폐 이름은 그램입니다. 그램. 이 텔레그램의 그램 가상화폐 이 공개를 위해서 2차례나 ICO를 했는데 그때 무려 2조 원 가까운 돈이 모집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이 그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상화폐는 제3자 즉 중개 국가나 다른 기관의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상화폐는. 그럼 이제 텔레그램은 아주 익명성이 많이 보장된 또 카톡하고 많이 다른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그램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당사자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 자금도 이동도 쉬워질 수 있겠죠. 텔레그램의 그램, 이 가상화폐 그램은 그런 등등의 많은 수요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텔레그램도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었고요. 일본 네이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의 네이버 지사, 네이버 지사에서 라인 있죠. 우리 국내에는 카카오톡이 유명하지만 일본은 라인이 거의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링크라는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가시화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전 세계 네트워킹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자체 가상화폐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ICO들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 백화점입니다. 즉 비트코인만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그 자체가 커지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주겠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가폐 시장 활성화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이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세계는 지금 가상화폐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기업들이 자체 가상화폐를 더 열심히 띄우겠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같은 통화로 동일 통화로 거래하기보다는 자체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만든 자체 화폐들을 더 많이 통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관련 투자가 꼭 비트코인은 아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는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가격 상승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네 번째 동상이몽입니다. IMF 경기 전망에 대한 동상이몽인데요. 최근 IMF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올해 2.6%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10월 달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특히 내년은 2.8%로 성장 전망을 해서 우리에게는 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IMF의 전망은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 많이 다릅니다. 그나마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좀 비슷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 한 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3월 달에. 그런데 이 2.6%는 지난해 11월 달 OECD에서 전망했던 2.8%보다 떨어진 전망치입니다. 자, 이 점에서 IMF는 지난해 10월 달 전망과 동일한 전망을 했다는 것이 차이가 나죠. 특히 이제 다른 기관들을 보면요. 무디스 신용평가기관 세계적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 경제를 2.1%로 전망했고 내년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어쨌든 이 무디스도 올해보다는 내년 한국 경제를 0.1% 정도 좋게 보니까 뭐 이 부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무디스는 작년 11월 달에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올해 2.3%, 내년에 2.5%로 전망했더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올해 3월 달에는 지난해 전망치보다는 0.2%, 또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0.3% 낮추어서 전망을 했죠. 자, 이것이 바로 IMF의 전망치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이런 해외 주요 투자은행 9곳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2.8% 예상했다가 지난해 9월 달 2.7%, 그다음에 또 지난해 11월 달 2.6%, 그다음에 올해 3월 달 2.5%로 계속 이제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치를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계속 지금은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유독 IMF만 작년 10월이나 올해 전망을 꼭 이제 동일하게 이제 유지한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IMF가 지난해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살펴본 것처럼 IMF를 빼고 나면 모든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마저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 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IMF 전망의 전제는 9조 원 추가 경정 예산을 실행한다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전망치가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번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10조 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노골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은 올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뭐 토지 자금도 많이 풀리고 또 금리는 당연히 동결되어 있는 상태. 뭐 내리기는 힘들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올리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시중의 실세 대출금리는 또 하락세다. 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참 좋지 않다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 상가의 점포수가 지난 3년 내에 무려 2만 개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폐업을 했다는 건데, 이제 비교해 보면 그나마 이제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증가했고, 일반 점포, 개인 점포는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떤 뭐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자본금이,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나 내려면, 편의점 하나 내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일반 점포는 그보다 조금 적은 돈으로 작은 소규모 점포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일반 점포는 감소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으로 버티지 못하는 이 자영업은 점점 도태되어 간다. 또 인구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시겠지만 이 보도를 통해서 자주 나오죠. 또 경제활동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영향들이 자영업 또 일반 점포 특히 영향을 주면서 서울 상가 점포수가 3년 내 2만 개 실종,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MF 경기 전망에 대한 동상이몽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정리를 좀 해봐야 되냐 하면요, 늘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하고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 주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동상이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율은 오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주식시장은 오를까? 그 부분 정리해 드렸듯이 이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 것과 또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관계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즉 지금은 신버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저금리에 돈은 시중에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버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뭐 주식 투자 시장은 많이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는 물론 이제 객관적 평가에 아무래도 겸손해야겠죠. IMF가 지난해 전망을 올해 전망을 유지한다고 이것을 포인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계속 걱정하고 있다. 이 점에 더 주목해야겠죠. 또한 우리 투자자들은 이 투자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하는 점에서 너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에 집중 치우치지 말고, 일부는 투자 시장의 유동성 버블, 유동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오르구나, 이런 것을 또 같이 좀 감안해 가면서 투자하되 대신 조심해서 벌어야겠죠. 자, 이 부분은 뭐 보신 분들 많겠지만 버블 시대 투자 전략, 기회는 높이고 위험은 줄이고, 그 동영상에서 자세한 포트폴리오까지 언급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화폐 단위 변경입니다. 화폐 단위 변경의 동상이몽, 이것이 리디노미네이션과 화폐 개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리디노미네이션, 자, 이 뜻은 지금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제 풀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폐 개혁이라고 이야기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이야기, 결국 우리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건데요. 원래 이 디노미네이션, 이 영어로 나오는 이 뜻은 화폐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화폐 단위, 즉 액면가를 뜻하는 건데, 이 액면 단위 변경이 곧 디노미네이션, 이거 참 발음도 어렵네요.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액면가를 변경한다, 즉 화폐 단위를 변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액면가를 변경한다는 것은 1,000원을 1원으로, 요즘 이제 한다면 바로 1,000원을 1,000대 1,
이 이야기가 제일 많죠. 만약에 1,000원을 1원으로 화폐 단위를 변경을 하면 원달러 환율이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면 1,1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1,000원을 1원으로 액면가 변경을,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달러가 1.1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1달러가 네 자리 숫자, 이런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대부분 후진국들조차도 한두 자리 숫자인데 우리나라가 네 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거래하기도 불편하고 또 해계 처리하기도 불편하고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다른 후진국들하고의 국격도 안 맞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화폐 단위 변경을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화폐 단위 변경을 보면 1950년, 53년도 이때가 어떻습니까? 6.25 전쟁 뒤끝이죠. 그리고 1962년 이때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였죠. 이때는 53년도에는 100대 1의 화폐 단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100원을 1환으로 변경을 했고 62년도에는 10대 1, 그래서 10환을 1원으로 변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화폐 단위 변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이 있습니다.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은 곧 말 그대로 리디노미네이션, 이것이 바로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입니다. 이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은 화폐가 가진 실질 가치는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다만 단위만 변경된 거죠. 예를 들면 1,000원을 1원으로 하면 원달러 환율이 1달러가 1.1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단위만 변경한다. 이것이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화폐 개혁은 어떻게 차이가 날고, 이 화폐 개혁은 이 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서, 화폐 단위 변경을 하니까 당연히 돈을 바꿔야겠죠. 신권, 국권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화폐가 국권, 화폐 단위 변경 이후가 신권인데, 이 신권과 국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예금을 지급 중지해버린다든지, 또 교환하는 과정에서 체납세를 징수한다든지, 또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돈 어디서 났냐 하는 등의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바로 이루어지면 화폐 개혁이라고 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이 있고, 이것이 조금 전에 화폐 신국권 교환 과정에서 예금 지급 정지, 또 체납세 징수, 자금 출처 조사 이런 등등이 같이 맞물리면 바로 개혁이다. 엄청난 개혁이다. 금융시장에 상당한 큰 충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을 정말 순수하게 한다 해도, 즉 신국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예금 지급 정지도 없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밀린 세금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또한 무기한 익명으로 교환, 돈의 주인이 누군지도 묻지 않고 그 기간도, 교환하는 기간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0억 원짜리 집이 이 화폐 단위 변경을 1000대 1로 하면 100만 원짜리가 돼요. 100만 원짜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10억 원이면 비싸다 할 건데 100만 원이 되면, 물론 화폐의 실질 가치가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와, 싸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 착시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또 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예를 들면 3,800원짜리 커피를 1000대 1로
화폐 단위 변경을 하면 얼마짜리가 됩니까? 3.8원이 되는데 3.8원 참 애매하니까 변경을 하면서 바로 4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거죠. 4원으로 인상했다는 것은 0.2원 인상인데 지금 가격으로 하면 20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부작용, 또 그것보다는 이 부동산 이 가격 차시 현상이 생기면서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다. 또 아무래도 이런 뭐 화폐 단위 변경, 또 이것이 이제 화폐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등등의 우려가 생기면 돈을 부동산으로 실물 자산으로 교환해 두려는 움직임도 있죠. 등등이 이 화폐 단위 변경 이전에 부동산 가격을 또 부채질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어떻게? 정치적 음모가 있다. 뭐 이런 등등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야당은. 실제로 지난 2004년에도 이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승 총재였나요? 한국은행.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죠. 2004년에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있었는데 이때도 어떤 현상? 2004년도는 김영삼 정부가 아니었죠. 미안합니다. 2004년 때도 저기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때도 야당에서 정치적 음모다 이런 공세가 있었고 때문에 말이 나왔다가 그냥 없던 일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즉 화폐 단위 변경을 아무리 순수하게 해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은 엄청나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처럼 이 신뢰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 낮은 이런 국가에서는 서로 못 믿는 현상, 이런 못 믿는 갈등이 얼마나 우리가 첨예합니까? 이런 못 믿는 나라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엄청나다. 순수하게만 해도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런데 이 화폐 단위 변경을 꼭 해야 한다면 언젠가는 해야 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이게 천원 단위, 즉 원달러 확률 1대 1000. 또 그동안 이 화폐 개혁, 화폐 단위 변경 없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화폐가 버블 부풀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화폐 단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부작용이 크다면, 즉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다면, 워딩이 잘못됐는데 글자가 부조경이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러나 저러나 부작용이 크다면 화폐 개혁으로까지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소위 이제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하는 이런 자금들을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화폐 단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어차피 이판저판이라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더 많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과거 두 번 우리가 53년, 62년도, 1953년도, 62년도에 화폐 개혁도 뭐였죠? 바로 순수한 화폐 단위 변경이 아니었고 화폐 개혁이었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말 궁금한 것, 화폐 단위 변경을 한다면 이것이 화폐 개혁일 줄 모르겠는데 언제일까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공론을 숨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공론화되고 자연스럽게 정부는 입을 딱 닫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공론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한국은행도 이 화폐 단위 변경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렇다면 언제일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는 개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표는 어느 날 갑자기 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순수하게 하든 화폐 개혁으로 하든지 간에 논의는 지금처럼 개방적이지만 이 발표는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뭐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예고하고 할 성질은 아니죠. 예고하는 동시에 엄청난 이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논의는 개방적인데 이 논의가 다 결론이 나서 나오는 게 화폐 단위 변경이나 또는 화폐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논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화폐 단위 변경인지 또는 화폐 개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특집 꽃밭에서 진행한 소토리 뉴스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온 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내 마음의 여유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도 더욱더 봄 기운을 받아서 따뜻한 도움이 많은 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